돈 버는 세무 클리닉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 관련해가지고 4회차에 거쳐가지고 준비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1, 2회차를 통해서 재무제표가 이제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심화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 하나 하고, 오늘은 이제 원가 관리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라는 부분하고 재무상태표 요 얘기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손익계산서 중심보다는 재무상태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는 것들이 히스토리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재무제표는 언어다라는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거기에다 조금 더 포함시켜서 원가 관리라 하는 부분을 추가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목차로는 재무제표의 구성과 이해, 저번에도 이제 계속 다뤘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재무제표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의 재무 상태 아니면은 경영 실적을 보여주는 자료나 보고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에 보면은 뭐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라고 이제 명칭은 이제 바뀌었는데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렇게 세 가지를 칭해서 뭐 중요한 재무제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색깔이 아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 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주는 부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발생주의와 관련된 재무제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잠깐 옆으로 나와 있는 현금흐름표 관련한 부분이 현금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재무제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집중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오히려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분석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이고 뭔가 대단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재무제표를 내가 바라봤었을 때 이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간단하지가 않죠. 말은 간단한데 제가 뭐 실무에서 항상 받았던 질문들이 너는 간단하지만 나는 간단하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쉽게, 계속 쉽게라고 얘기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마음가짐을 좀 쉽게 가져가자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보고 난 다음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언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이 숫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내가 알고 이거를 어떤 유용한 수치로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제 내용이라 볼 수 있고요. 잘 뭔가를 분석했으면 뭐 하겠어요? 뽑아냈으면 뭐 하겠어?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의사결정을 내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언어를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오지만은 뭐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눈에 그렇게 딱딱딱 들어오는 내용들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 초록색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3월 달이 지나간 지가 얼마가 안 됐거든요. 그 3월 달을 저희가 겪으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재무제표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억이 조금 남아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한 부분이에요. 자, 제가 최근에 본 재무제표들을 보면 특이한 점들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의 접근 방식의 재무제표가 많았었고요. 현재로서는 그래도 나 괜찮은 기업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인기가 좀 더 많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외부에 대한 투자 유치라든지 아니면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의 유치라든지 우리 회사의 이제 성패들을 본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지 돈만 있으면 나는 괜찮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세금을 좀 내더라도 물론 세금 낼 때는 아까워하십니다. 아깝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세금은 조금은 더 내더라도 우리 회사 재무제표가 좀 이뻤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은행에 가셨더니 은행분이 세무사분께 잘 얘기해서
재무제표를 이쁘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이제 느낌을 좀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를 많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은 대다수의 세무사님들은 저희가 소위 말해서 멘붕이라고 하죠. 이쁘게는 도대체 뭘까? 이쁘게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익률은 이렇게 맞춰오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그 담당 직원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자기가 대출에 대해서 심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비율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직원인지 국민은행의 직원인지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쁘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철석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잘 되고 있는지를 봤는데 막상 보니까 위험한 리스크들이 좀 있는 재무제표들이 보였습니다. 뭐냐면은 원래는 이익이 안 나. 이 회사는 이익이 안 나요. 안 나는 회사인데 이익이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재고자산. 이따가 원가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올 건데요. 원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돈을 투여해가지고 거기에 이윤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매출액을 뽑아서 나오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원가는 이미 많이 들어갔어요. 1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판매를 해봤더니 판매가 시원찮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좀 싸게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남는 건 10밖에 안 남았어요. 110에 팔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직원들 월급 주고 뭘 하다 보니까 20이 나갔어.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외부 기관에서는 좋은 재무제표를 보지를 않습니다. 이 회사는 손실나는 회사네. 돈 빌려주지 못하겠다. 우리 돈도 떼일 수가 있겠다. 그러니 원가가 100이 들어가는 거를 한 80으로 조금 낮춰보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만약 재고라는 얘기예요. 실제는 원래는 100을 구입해 와가지고 80만큼을 팔았어야 이거를 원가를 8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100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0은 아직 우리 회사에 남아있어 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네. 이런 게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회사들 이거 한 번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제가 숫자를 이제 20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이거를 억 단위로 바꾸게 되면 얘기가 완전 틀려집니다. 그러면 이런 재고에 대해서도 우리 회사 대표님이 맞냐? 이 정도 가지고 가도 되는지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자, 너무 여기서 집중을 해버렸어요. 네, 제가 좀 이제 오지랖이 좀 넓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아픈 사장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예, 그래서 얘기를 조금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원가의 비율, 아까 80, 100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회사는 이런 회사가 있어요. 어떤 애는 80% 들어가고 어떤 애는 90% 들어가고 어떤 애는 50% 들어가고 이거 뭐다? 인위적이다. 모르긴 몰라도 느낌이 좋지 않아요. 이거는 세무당국도 좋아하지 않고요. 은행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무난한 거. 저희 항상 이제 남자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쁜 여자라고 하면은 외모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변덕이 심하지 않은 여자. 네. 그래서 고만 이렇게 항상 비슷하게 가는 어제와 오늘이 같은 여자. 어제와 오늘이 비슷한 재무제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수금. 가수금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돈세클 1, 2회차에 가지급금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가지급금은 원인을 잘 모르겠지만 회사 돈이 밖으로 나간 거. 가수금은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밖에서 우리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거. 여기서 이상한 거죠. 왜 우리 회사로 돈이 갑자기 들어올까요? 대표가 돈 넣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금융권에서 봤었을 때는 국가에서 봤었을 때는 회사가 계속 쓰러져야 되는데 왜 대표는 자꾸 회사에 돈을 넣고 있을까? 이거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네, 나쁜 의미가 조금 더 많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보면 됐고요. 적자가 계속 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 잠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 회사 설립할 때 5천만 원짜리 회사다.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회사의 결손을 한 3천만 원, 뭐 2천만 원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0이에요. 거기서 더 마이너스를 보면은 자본 잠식.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데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인 재무제표 이런 게 있을까요, 세무사님? 이런 얘기를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디에 돈을 잘 빌려줘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니면은 어떻게 했는지 국가에 대한 보조금은 잘 받아요. 회사 이익은 안 나는데 보조금을 잘 받아가지고 당기순이익이 플러스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봤을 때도 뭐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 그래서 좋은 재무제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보조금 많이 받는데 뭐 이게 문제야?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곡해하시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재무제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뒤로 이제 토스를 하고요. 자, 재무상태표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일정 시점에 정태적, 머물러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재무상태표의 등식은 자산은 남의 돈과 내 돈이 합쳐진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이 있는 저쪽에 있는 요것들을 잘 뭔가를 봐야 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너무 좀 집중 많이 했다, 그죠? 혼자 하게 되면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 재무제표에 대해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 자본. 저는 이거를 거의 수천 번을 봤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여지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눈이 갑자기 띵 하실 거예요. 뭐야? 자산은 뭐고, 자본은 뭐고, 부채는 뭐야? 자,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은 자산은 결국에는 자금을, 그래서 이쪽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최초에 설립할 때는 자본만 있습니다. 자본금 얼마를 가지고 회사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은 왼쪽에 당좌 자산의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돈으로 재고도 사고요. 기계도 사고요. 이렇게 바뀌는 게 자산,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보다 보니까 제 시선 처리가 자꾸 밑으로 되네요. 이해하시고 보고요. 뭐 비호감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갔네요. 잠시만요. 앞쪽에 보면 그러면 부채는 이제 타인 자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금액을, 남의 돈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자금의 조달. 내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금의 조달, 남의 돈을 가지고 오는 자금의 조달. 그래서 부채와 자본. 요거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숫자로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요렇게 넘어가고요.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질문을 따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세미나에다가 참여하실 때 요런 거 질문하셔도 돼요. 네. 익명으로 거의 가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나는 좀 이거 무식한 질문 아니야? 괜찮습니다. 네, 더한 질문 또 엄청 받습니다. 자,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상담했을 때에 항상 자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는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는 이해가 되지만은 고객분들은 이해가 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사전적 의미예요. 네, 사전적 의미인데 어찌됐든 내 돈은 지금 가지고 있어도 자산이에요. 근데 이 돈을 쓰는 것도 자산입니다. 자, 뭐냐? 기계 샀습니다. 기계 사면은 돈 나갔으니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대한민국 대표님들 만나면 난 기계에 1억 주고 샀으니까 비용 1억, 세금 낼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자산입니다. 자, 이래서 나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를 자산을 또 재구매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산에서 자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세금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자산. 그러면 돈은 썼는데 자산이 아닌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자, 길 가다가 돈을 집어 던졌어요. 네, 이거는 네, 자산이 아니에요. 돈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집어 던진다라고 좀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이 정도 아니더라도 내가 밥을 먹었다. 아니면은 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뭔가 사업적으로 쓸 수 없는 거에 다 했어요. 네. 그런 거는 비용. 그게 아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적으로 뭔가 쓸 수 있다. 이거 다 자산입니다. 자, 또 어려운 얘기를 했고요. 이 자산 중에서 1년 내에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애들이 유동. 1년이 지나도 뭔가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게 비유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한자예요. 유동, 움직인다. 비유동, 움직이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부채란, 부채. 돈은, 기업이 실체가 어려운 말로 써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돈을 줬던지, 아니면 내가 거래처한테 돈을 지급해야 될 부채가 있든지 유동, 비유동 얘기가 나와요. 아까 자산은 유동이 좋을까요? 비유동이 좋을까요?
자, 유동이 자산은 좋습니다. 왜? 1년 내에 뭔가 현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를 자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이 좋다. 부채는 유동이 좋을까요? 비유동이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네, 멀리 계신 분한테 제가 메시지를 던져봤습니다. 자, 부채는 늦게 갚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비유동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 이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자산은 유동성이 있어야 좋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회사는 유동성이 참 좋아. 좋은 의미의 유동성은 자산의 유동성이 좋다. 나쁜 의미의 유동성. 이 회사는 부채의 유동성이 아주 높아.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부채 유동성이 많다라는 거는 줘야 될, 갚아야 될 돈이 상당히 많다. 그것도 1년 내에 만기가 도달하는 부채가 상당히 많다. 그럼 우리 재무제표를 이제 재무상태표를 볼 때 뭘 봐야 되냐? 왼쪽에 자산을 쫙 펼쳐보세요. 봤더니 현금이 너무 많아. 유동성 좋다. 반대로 오른쪽에 봤더니 부채 쪽에 봤더니 종업원 급여 안 준 거 많고 뭐 공과금 안 낸 거 많고 이거 다 유동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3년 만기로 빌린 어떤 채권이 있다라든지 뭐 만기가 오래돼 있는 부채가 있다. 이거는 유동성이 부채로 볼 때는 안 좋지만은 좋다라는 의미예요. 갚아야 될 돈이 좀 미래에 많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마인드가 좀 이제 좀 깨우신 분들은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그러면 자산하고 부채를 가지고 유동성을 볼 줄 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단기의 지표가 손익계산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 들어오는 비용을 얼마만큼 내가 아끼고 절약하면은 이게 자산이라든지 부채의 어떤 항목으로 자리 잡는지만 깨우치면 됩니다. 쉽냐고요? 어렵습니다. 네. 말은 그래도 쉽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본, 저번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한다. 이자 받고 투자한다. 은행이에요. 부채입니다. 주식의 비율을 받고 투자한다. 자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이런 분들을 합니다.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신 분이 있다. 왔다 갔다 하신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전환사채라든지 부채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은 나중에 자본으로 바뀔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다. 예. 최강의상 여기까지. 자, 목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네. 이유는 그래요. 지금 한 뭐 5분, 15분 뭐 요 정도, 10분 정도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원가 얘기가 남았기 때문에 요 얘기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앞 페이지에서 얘기 드렸죠. 손익계산서. 아직 손익계산서는 앞 페이지 얘기 안 했고요. 잠깐 맛만 보여드렸는데 자산부채 얘기가 나왔었고요. 손익계산서는 동태. 눈 아니에요. 동태 눈 이런 거 아니에요.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움직인다. 매년 움직이는 거. 그래서 어느 대표님들도 손익계산서를 굉장히 잘 알아요. 매출 얼마에서 원가 얼마 들어가서 판매 관리비로 얼마 썼더니 이익 나오더라. 거기에 세금 내고 났더니 당기순이익이 나오네. 여기까지는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근데 이것까지 알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당기순이익이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에 자본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번 시간을 좀 뛰어넘어가지고 매출 원가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중간에 매출 원가. 매출 원가가 오른쪽에 보면은 구매 생산이 일어나서 판매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재무를 하고 요런 등등등. 이 중에서 특이하게 여기 구매 생산 요거를 집요하게 한번 파볼 겁니다. 매출 원가. 매출 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번 시간에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가 비용 나오죠. 제가 준비했던 4가지 시간 중에서 어찌 보면은 이번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해를 못 하실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지만은, 제가 제조업을 최근에 망한다. 좋은 언어는 아니에요. 좀 안 되는 회사들을 봤었을 때에 여기에서 다 성패가 다 좌우되더라. 그래서 요거 한번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어려운 얘기 바로 튀어나옵니다. 원가 흐름의 계산. 자, 위에 거 말고 밑에 거부터 볼까요? 우리 자재창고. 귀에 딱 쏙 들어옵니다. 저희 자재창고에 가보면은 재고가 쌓여 있어요. 전월 재고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기초의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재료를 사와야 돼요. 그렇죠. 재료를 사오면은 이 회사의
재료가 이만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거를 출고를 시킵니다. 자,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출고를 시킨다. 그러면 아까 기말 재고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아마 이거 이해 안 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서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좀 곤란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고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단기 출고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단기 출고를 했으면은 재고가 이렇게 좀 재료비가 쭉쭉쭉 공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옆에 있던 홍길동부터 시작해서 김갑동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붙습니다. 그래서 노무비라고 칭하고 있어요. 사람이 붙었는데 무슨 노무비야? 자, 급여죠. 네. 그래서 하루하루의 급여가 얼마가 발생되는지를 아니면은 프로젝트별 원가가 재료 대비해가지고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돼요. 자, 노무비. 경비 뭐야? 이 사람들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밥을 먹여야 움직입니다. 경비 들어가요. 컨베이어 벨트 어떻게 돌아가나요? 전기가 공급돼야 돌아갑니다. 자,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안에도 기존에 만들어놨던 제공품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재료 넣고 인건비 들어가고 밥값 들어가고 해서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게 되고요. 또 역시나 또 제공품 남겨져 있습니다. 자, 얘가 제품 창고로 또 똘똘똘똘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품 제조 원가가 생기고요. 근데 저도 한 20년 전에 원가 관리를 공부를 할 때요. 제 나이가 대충 나오죠. 23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가 회계를 공부할 때 내가 공장을 다니려고 이거를 배우는 게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 저희 오늘 돈세크를 들으시는 분 중에 다른 건 기억 안 나더라도 이 흐름이 어렴풋하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재료비 아니고요. 노무비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못 넣고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를 뽑아낼 수 없어서 영업은 잘 되고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회사는 망한다. 이유는 이 노무비가 과연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회사에 되어 있는지 없다. 제가 봤을 때 98% 이상의 중소기업은 되어 있지 않다. 근데 왜 돌아갈까요? 대표님들이 십몇 년을 이렇게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느낌을 알아요. 노무비가 이 정도 들어갔을 때 원가가 이 정도 배합되면은 이 정도 단가가 나와서 내가 여기에 마진을 이 정도 붙였을 때 된다. 요거 된다. 흐름은 근데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조금 유식한 경제학도들은, 경영학도들은 이거에 대해서 원가를 뽑아낼 수 있다. 오케이.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라는 또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앞에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여기 재료비 직접 원가로 들어가고요. 간접비 해서 합쳐서 제조 원가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판관비 엎어서 매출 원가. 우리가 늘 매출 원가가 얼마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이게 눈에 왜 머릿속에 귓속에 안 들어오냐면 이 매출 원가를 쭉 뽑아봤더니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중에서. 자, 대답을 저기 계신 분이 하셨습니다. 노무비예요, 노무비. 여기 직접 노무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노무비는 우리가 말하는 매출 원가의 진짜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나 돈은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재료비 안 줘서 제가 심한 말 하나 드릴게요. 전국에 계신 노조분들 좀 미워하시지 말고요. 재료비 지급 안 했다고 해서 저희 거래처에서 저희한테 소송 걸 일은 크게 없습니다. 왜? 언젠간 줄 거잖아요. 근데 직원 인건비를 3개월 안 주고 있으면 바로 소송 들어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매출 원가 중에 현금성을 내가 전혀 피할 수 없는 게 노무비란 얘기고요. 현금성을 그래도 비벼볼 만한 게 재료비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경영을 조금 경영 있게 이제 뭔가를 수치화해서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현금 유동성에서 다 박살나기 때문에 또 은행에 가서 돈 빌리고 아까 이익은 내야 되니까 이익이 안 나는 회사예요. 그러니 재고만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앞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말 재고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있어야 되는데 기말 재고가 이만큼 쌓여 있고요. 매출 원가는 조금밖에 안 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상하다, 가분수다, 머리 너무 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빨리 끝내라는 또 신호가 뭐 빗발치게 들어옵니다. 자, 원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노무비.
그럼 노무비 중에서도 노동에 들어가는 이 원가가 추적 가능 원가를 직접 노무비라고 부르고요. 추적하기가 좀 힘든 노무 원가들도 있어요. 이거 중에 대체적인 이제 내용들이 설비 수리비도 있지만은 외주 가공비도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 공장의 직원들이 아닌 외부의 직원들한테 뭔가를 용역을 줬다. 이런 것들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제조원가의 계산 보면은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자, 쉽게 원재료비 외부에 물건 재료 사오고요. 우리 직원들이 배합시키고요. 거기에 밥 먹이고 전기료 들어가고 수도료 들어가고 등등등등. 운반비도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거 원가 누가 잘 뽑을까요? 없습니다. 네. 좀 회의적인 얘기 들어서 죄송하고요. 있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만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에는 이 원가를 뽑아내는 시스템이 없더라라는 부분. 네.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더 깊숙하게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네.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나오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제조원가명세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말이 왜 느려졌냐? 제가 스스로가 말이 너무 빠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살짝 늘려뜨려 봤어요. 그러나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원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세 가지를 합친 다음에 제조 원가로 들어가서 재고 남기고 기말 재고 있고 요거를 부러치고 받고 쭉쭉쭉. 요 4, 5, 6이 뭐냐면은 앞에 있는 숫자를 더하고 빼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시간에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려면은 거의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액기수로 좀 압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오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7번에 있는 게 이게 저희가 늘 생각하는 여기 2번에 매출원가로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들은 매출원가 70입니다. 이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도대체 제조원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손익계산서 여러분들 이제 잘 알죠. 단기 순이익은 또 쭉쭉쭉쭉쭉쭉 가서 여기에 자본으로 들어간다. 그럼 결국에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시작해서 손익계산서를 거친 다음에 재무상태표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인데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재무상태표가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고. 신기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맞췄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날림을 한 건 없습니다. 액기스는 다 담았고요. 원가, 마지막으로 조금만 한마디만 다음 주 예고를 하면서도 시간이 1분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원가 진짜 중요합니다. 대표님들 지금 최근에 저희가 도산된 회사들을 거의 다 보면은 이 정권을 제가 비하할 발언 이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인건비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매출원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회사는 결손이 나오면 안 되니 기말 재고를 왕창 남겨놓고요. 실재고는 없습니다. 거기에 원가를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재무제표를 이쁘게. 근데 실제 이쁜 건 아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도대체 뜯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좀 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원가 중요하다 요 얘기, 노무비 가장 중요하다 요 얘기 드렸고요. 다음 주는 빨리 끊어버리네요. 다음 주는 재무 비율을 가지고 회사를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음 4회차가 아니죠. 13회차죠. 여기서 재무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hat's your vision? So many pieces all back together now. What's your vision?